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꿈에 나온 날,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어디에든 털어놓고 싶어 썰밤을 찾게 됐는데요. 글솜씨 없는 40대 여자지만 잘 부탁드려요. 어릴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공부 잘하는 친구도 얼굴 예쁜 친구도 아니었어요. 바로 회사에 다니는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었죠.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맨날 야근한다, 주말에 잘 놀아주지 않는다 투덜거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질투했는지 모른답니다. 물론 저도 아빠가 있긴 했어요. 눈 뜨면 하는 일이라곤 TV로 야구 중계를 보면서 술 마시는 일밖엔 없는, 툭하면 경마장에 가서 엄마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죄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 기분이 나쁠 때마다 엄마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죠. 제가 조금만 시끄럽게 굴어도 밥을 늦게 차려도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모를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아빠에게 혼나면 억울해하고 투덜거릴 때 저는 오히려 그게 부러웠어요. 그런 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됐거든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생생해요. 아빠는 그날따라 기분이 엄청 안 좋아 보였고 대낮부터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벽나발을 불기 시작했죠. 당시 전 14살이었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숨죽인 채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엄마는 날이 저물고 사위가 어둑해지고 나서야 돌아왔으니 그때까지 아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는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발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히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아빠는 유난히 술이 빨리 취했는지 평상에서 혼잣말을 하다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에이씨, 개만도 못한 세상.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가만히 두질 않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망할 놈의 인간들. 지들이 그렇게 잘났어? 왜 사람을 멋대로 쫓아내고 야단이야? 이번엔 정말 맞출 수 있었는데 10배로 뻥튀기 됐으면 그 돈이 다 얼마야? 썩을. 자세히 들어보니 경마장에서 다른 아저씨들과 시비가 붙어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판돈이 없는데도 경마장 안을 기웃거리며 행패만 부리는 아빠를 거기 직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설한이 일자 이때다 싶어 출입금지 시켜버린 거겠죠. 경마장 가는 게 유일한 소일거리인 양반이었기에 어지간히도 심사가 뒤틀렸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절대 아빠 눈에 안 띄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지 뭐예요? 옛날 집이라 화장실에 가려면 마당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아빠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이는 더욱더 심해졌고요. 결국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빠는 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 다행히 저를 보지 못했는데요. 물 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미영이 너 집에 있으면서 애비한테 인사도 안 해?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너 잠깐 이리 와봐. 저를 향해 손을 까딱하는 아빠를 보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빠가 그때까지 저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전 그냥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건데. 아니, 이 기집애가 어디 애비가 말하는지 듣지도 않고 지 할 말만 해? 일로 오라고 했지? 아빠는 고함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저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어요. 본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이윽고 머리 위쪽에서 소주병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어요. 다행히 병이 제 머리에 맞진 않았지만 공포에 질린 저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비틀거리더니 다시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죠. 겁먹기는
그냥 놀린 거 가지고. 그 순간 아빠는 제게 괴물이나 범죄자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얼어붙어만 있자 아빠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고요. 아빠는 또다시 욕설을 내뱉으며 제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죠. 오늘에야말로 아빠한테 해코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바로 그때였어요. 낡은 대문이 열리고 누군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터에서 돌아온 엄마였죠. 엄마는 아빠의 고함 소리와 깨진 병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망설임 없이 달려와 저를 품에 안고 아빠를 향해 외쳤죠. 당신 또 왜 이래?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미영이한테까지 이러는 거야? 이 어린 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어디 하늘같은 서방한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네가 이따위로 날 무시하니까 애도 똑같이 배우는 거 아니야? 아빠는 금방이라도 엄마를 때릴 것처럼 손을 쳐들고 흉흉하게 굴었어요. 평소 같으면 얼른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을 엄마였지만 제가 아빠에게 당하는 걸 봤기 때문일까요? 그날따라 이를 악물고 두 눈에 힘을 준 채 아빠를 노려보더군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기백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 에이 망할 놈의 옆에 넷 하면서 엄마를 떠밀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힘에 그대로 엄마가 떠밀린 곳이 하필이면 소주병이 깨진 자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엄마를 막아섰고요. 이어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서 불이 데인 듯 끔찍한 통증이 산발적으로 느껴졌죠. 맞아요. 엄마를 구하려다 제가 그만 그 유리파편 위에 주저앉고 만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아빠는 욕설을 내뱉다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달아나 버렸고요. 놀란 엄마는 저를 들쳐업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유리 조각이 깊게 들어가진 않아서 큰 상처는 없었지만 어린 마음에 참 많이 놀랬더랬죠. 엄마 역시 저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어요. 미영아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설마 저 인간이 너한테까지 이럴 줄이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여운 내 새끼.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 겁에 질린 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손길에서도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마주보며 그동안 속에 담고만 있던 말을 뱉었죠. 엄마, 우리 그냥 도망가면 안 돼? 나 더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미영아. 제가 간절하게 말하자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망설임이 보였던 것도 잠시, 이내 엄마가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졌구나.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건 그래도 그 인간이 너만큼은 딸이랍시고 안 건드려서였는데 오늘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너까지 그 인간 때문에 팔자가 사나워지게 생겼어. 엄마랑 같이 떠나자. 미영아, 너 하나쯤 엄마가 어떻게든 못 키우겠어? 엄마는 그 길로 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아빠는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커다란 가방에 옷과 학용품 같은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저도 그런 엄마를 도와 허둥지둥 짐을 꾸렸네요. 가자. 그 인간 또 어디선가 술 퍼마시고 있을 텐데 도망치려면 지금뿐이야.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따라와야 해. 알겠지? 응, 걱정하지 마, 엄마. 저는 엄마를 따라 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을 벗어나기까지는 정말 숨을 죽여야 했어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아빠가 나타나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아 두려웠지만 엄마의 손을 꼭 쥔 채 앞만 보며 걸었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무사히 서울로 향하는 야간버스에 몸을 실었고요. 평생 집안의 가장 노릇도, 한 여자의 남편과 애비 노릇도 하지 못한 아빠와 영영 이별했습니다. 서울살이는 제 기대와 달리 몹시 힘겨웠어요. 그전까지는 아빠만 제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동화처럼 단순하지 않더군요. 저희 모녀를 제일 힘들게 한 건 역시 생계였어요. 고향보다 일자리는 넘쳐났지만 문제는 저희가 연고 없는 떠돌이라는 거였어요.
언제 아빠가 서류를 떼볼지 몰라 한 곳에 정착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는데요. 쪽방을 구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 달 살다 이사가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죠. 자연스레 일도 자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경력이란 게 쌓일 수가 없으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고되고 험한 일만 할 수 있었죠. 결국 엄마는 서울로 올라온 지 3년 만에 허리를 크게 다쳤고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7이었어요. 아빠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렇게 쉽게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뼈가 시리도록 깨친 것이기였죠. 그래도 폭군처럼 군림하던 아빠가 없다는 것, 엄마와 함께라는 것, 그 두 가지가 무엇보다 제게 큰 위안이 됐어요.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한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급한 대로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든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차피 아빠한테 걸릴까봐 학교도 못 가고 있던 터라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을 만큼 또 지문마저 달아버릴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사장님 부부를 만나 일한 만큼 따박따박 월급도 받고요. 이런저런 도움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희 모녀의 사정을 알고 한부모 복지센터를 연결해 주셨어요.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여자들을 위한 시설이었죠. 거기 머무는 한 아빠가 저와 엄마를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설사 찾아낸다고 해도 감히 해코지를 할 수 없었죠. 아직도 그 시설에 처음 들어가 잠을 청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서울에 올라온 뒤 처음 느끼는 안정감이 저를 감싸줬거든요. 그날 밤 비로소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아빠가 우리를 찾지 못할 거라는 안도감,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다는 따뜻함이 저를 평온하게 만들어줬네요. 그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엄마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저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남편을 만난 것도 그 시설에서였어요. 남편은 그곳에서 사무일을 하던 직원이었는데요. 평소 입소자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해서 엄마도 몹시 마음에 들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와 나이 차이가 거의 띠동갑에 가까워서요. 사실 연애 상대로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그 시설을 나와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 사람이 자꾸만 필요한 건 없냐, 힘들진 않냐 연락을 하더니만 급기야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여자로 느껴졌다고 좋아한다고 말이죠. 생전 처음 남자에게 받아보는 고백에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줬고요. 반년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엄마는 남편을 전부터 오래 봐왔던 사람이라 그런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선히 허락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나 다른 가족분들은 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예쁘게 봐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미영이, 너 우리 건우가 일하는 시설에서 네 엄마랑 둘이 지냈다고 했지? 설마 너희 아버지 때문에 도망쳐 왔던 거니? 그게... 네,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만 서울로 올라와 쭉 살았어요. 남자친구를 시설에서 처음 만났던 만큼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순하게 돌려 말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떫은 감을 씹은 것처럼 변했죠.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완전 막대먹은 집안이었네.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요. 대학은 못 나왔어요. 뭐? 그럼 고졸이라는 거야? 아니, 집안이 그러니 네가 명문대를 나왔어도 허락을 할까 말까인데 고졸이라니.
그럼 너 지금 다닌다는 회사도 별 볼 일 없는 곳인 거 아니야? 그게 땡땡 산업이라고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전 거기서 경리로 일하고 있어요. 땡땡 산업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회사야? 거기에 경리면 커피 타주면서 잔심부름이나 해준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 건우 이 자식은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어디서 이런 걸... 내 참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는 열오른 얼굴을 손부채질로 식히며 계속해서 여러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끼어들었죠. 엄마 그만 좀 해. 미영이 이제 겨우 21살인데 자기 손으로 밥 벌어먹고 아픈 엄마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뭐? 심지어 얘 엄마는 아파? 그걸 왜 이제 말해 이 녀석아? 남편이 아차하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멀쩡해.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옛날에. 지금은 장모님도 공공 근로하면서 돈 벌고 계셔. 진짜야. 저를 도우려던 남편은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어요. 그래서 진짜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그쯤에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지 뭐예요? 남편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시어머니도 임신 소식을 듣고는 결국 저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죠.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합가를 요구하셨는데요. 애를 가졌다는 핑계로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 바로 시댁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짐을 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모든 집안일을 일임하셨죠. 말이 일임이지 기실은 제게 다 떠넘기고 본인은 옆에서 트집 잡기 바빴네요. 아니 밥이 또 설 익었잖아. 넌 도대체 너희 애미한테 뭘 배운 거야? 너 회사 다니기 전엔 식당에서도 일했다며. 근데 그 솜씨가 겨우 이 정도야? 죄송해요 어머님. 얼른 다시 할게요. 다시 한다고 하면 끝이야? 곧 너희 시애비랑 건너올 텐데 어느 세월에 밥을 다 치지요? 그냥 시켜 먹고 말지. 아니에요 어머님. 물만 좀 붓고 다시 하면 금방 해요. 정말이에요. 이게 따박따박 반박하는 거 봐. 이래서 보육원이니 뭐니 그런 시설에서 자란 애들은 안 된다니까. 거기서 우리 건우 같은 선생님들이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니 아주 콧대만 높아져서 말이야. 지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주제도 모르고. 내 세금이 너 같은 게으름뱅이를 살찌우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면 아주 아까워 죽겠다. 예. 시어머니는 매번 모욕적인 언사로 저를 깎아내렸어요. 처음엔 그냥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날이 갈수록 그 소위가 점점 심해지기만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입덧이 워낙 심해서 밥을 먹긴커녕 물도 못 삼킬 정도였는데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혹시라도 저와 아기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오늘도 저녁 안 먹게? 당신 김치찌개 좋아했잖아. 한술 들어봐. 그래 세아가, 이 밥상 차린다고 고생한 건 넌데 같이 먹어야지. 아니요, 전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아까 점심에 어머님이랑 같이 국수 삶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식사하세요. 당신도 얼른 먹어. 점심 먹었다는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야? 저녁 못 먹겠으면 내가 뭐 좀 사다 줄까? 당신 좋아하는 복숭아나 자두 같은 거 말이야. 남편이 금방이라도 과일을 사다 줄 것처럼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어머니의 미간에 바로 주름이 패였어요. 아이고 아주 유난을 떤다. 유난을 떨어. 밥 생각 없으면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갈 것이지 어디서 되도 않는 여우짓이야? 어머님 여우짓이라뇨. 전 그냥... 여우짓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요사스러운 년. 어쩜 네 입덧은 네 시애비랑 건우 앞에서만 발동하니? 나랑 있을 때 아주 멀쩡하면서? 시어머니의 타박이 너무 억울했어요. 조금이라도 힘든 티를 내면 누군 임신 안 해봤냐는 둥, 어디서 유세를 부리냐는 둥 난리를 치니까 한계까지 참고 또 참는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 힘든 걸 알아주는 것마저 나쁘게 보더군요.
맘 같아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치고 싶었는데요. 가뜩이나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남편인데 괜한 고부 갈등으로 중간에서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애써 의연한 척, 괜찮은 척 했죠. 당신 진짜 괜찮은 거야? 당신이 정 힘들면 합가고 뭐고 그냥 따로 나가 살아버릴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나 없을 때 당신 많이 괴롭히지? 보니까 집안일도 당신이 거의 다 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난 괜찮아. 뭐 집안일이야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어머님한테 배우는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요즘 시설 감사 때문에 정신 없다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엄마랑 문제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지? 고된 시집살이, 결혼 전이나 후나 저를 위해주는 남편 하나만 보고 버텼던 것 같아요. 아니, 뱃속의 아기까지 둘만 보고 버텼더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더 독사 같아졌어요. 남편 모르게 제사 음식 준비를 다 떠넘기는가 하면 여름엔 떼약볕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고 가을엔 수백 포기 김장으로 저를 진저리 치게 만들었죠. 어릴 때 폭군이던 아빠에게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뱃속에 있던 딸이 태어난 뒤로는 육체적으로 더욱더 고된 날들이 이어졌어요. 기존에 하던 집안 살림에 육아까지 더해지니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의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요. 집에서 아이 기저귀라도 갈아줄라 치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어디 사내 자식이 할 짓이 없어서 애 똥기저귀를 치워? 내가 너 이런 거나 하라고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아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연히 육아는 남자도 같이 해야지. 새별이가 뭐 남의 집 자식도 아닌데 말이야. 아이고 아주 팔불출 나셨다. 나라에서 대단한 남편이라고 아주 기념비라도 세워주겠어. 이 망할 놈의 자식이.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인 건 아무도 모르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내미라고 하나 있는 게 여자한테 홀려가지고는 아주 지 엄마는 나 몰라라 하지. 엄마 또 왜 그래? 집사람이랑 새별이 앞에서 자꾸 이럴 거야? 내가 뭘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남편이 조금만 도와줘도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니 나중엔 제가 남편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역시 안 돕는 게 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는지 점점 집에선 몸을 사리고만 있더군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꼭두 새벽부터 자정까지 단 1분도 쉴 수가 없었죠. 오죽하면 화장실도 제때 못 가 방광염이 생겼을까요? 그래도 딸아이가 점점 크면서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 뜻하지 않은 비보가 찾아왔어요. 바로 친정엄마의 사고 소식이었죠. 아침에 일터로 나가다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허리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엄마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재활을 해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고 했죠. 그때 그 절망감이란 결혼 이후 나 힘들던 핑계로 줄곧 엄마를 내버려뒀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오로지 제 걱정만 했죠. 미영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 너무 오래 집을 비우면 사돈어른이 저어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는 괜찮아. 어차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 봐주고 있는걸. 그러니 걱정 말고 얼른 집에 가봐. 엄마에게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늘 잘 지내고 있다고, 시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만 늘어났죠. 하지만 그런 얄팍한 말로 친정엄마의 눈을 속일 순 없었나 봐요. 엄마는 명절에 찾아와선 반나절도 못 있다가는 딸을 보며 또 만날 때마다 여이어가는 꼴을 보며 모든 걸 눈치채셨던 거죠. 미영아,
딸이 출가 외인이란 말이 괜히 있겠니? 시집간 순간부터 넌 그 집 식구야. 그러니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응? 또 시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박서방이랑 네 새끼 보면서 버티고. 그러다 보면 그 힘든 순간도 지나가고 좋은 날 올 테니까. 알겠지? 엄마는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엄마 건강이나 챙겨.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라고. 평생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 엄마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려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어요. 실제로 엄마는 사고 이후 부쩍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신 것 같기도 했고요. 맘 같아선 제가 엄마를 곁에서 모시고 싶었는데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난색을 표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어머님이 허락 안 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난 결혼하고 줄곧 우리 엄마 내버려둔 게 너무 후회스러워. 당신 부모만 챙기다가 정작 우리 엄마는 등한시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서 미칠 것 같다고.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당신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거동도 불편한 분을 모신다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이야? 차라리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알아보는 게 어때? 아닌 간병인을 쓴다든지. 우리 같은 초보가 돌보는 것보단 전문가를 쓰는 게 장모님도 훨씬 나을 거야. 난 내가 돌볼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진심이야? 그럼 내가 장난으로 이런 말 할 사람처럼 보여? 제 단호한 의지가 전해진 걸까요? 결국 남편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 그럼 집 근처에 장모님이 지내실 만한 곳을 알아볼게. 당신이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얘긴 다신 꺼내지 마. 알겠지? 남편은 헤어지자는 제 말에 어지간히도 놀랐던가 봐요. 시댁 근처에 친정엄마가 지낼 작은 빌라를 구해줬고요. 제가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친정엄마를 돌보는 것도 묵인해줬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라치면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저를 감싸줬네요. 엄마 적당히 좀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아파서 그런 건데 그깟 밥 정도는 엄마가 차려 먹어도 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이 사람 못 잡아먹어 안달할 건데. 나이를 드실 거면 곱게 드셔야지. 안 그래? 남편이 그렇게까지 대놓고 시어머니를 몰아세우며 제 편을 든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늘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굴진 않았는데 이혼 얘기가 어지간히도 충격적이었던 걸까 싶었죠.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뛸 줄 알았거든요. 남편에겐 더 뭐라고 못해도 제겐 따로 욕을 하든 친정엄마한테 못 가게 회방을 놓든 분명히 못된 수작질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진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뚝 끊겼어요. 물론 제가 친정엄마를 보러 갈 때마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쏘아보긴 했는데요. 따로 막말을 퍼붓는다거나 못 가게 막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당신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어머님이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거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시던데? 마법은 무슨 마법이야. 그냥 아들 이혼당해서 호래비로 늙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라고 현실을 일깨워드린 것뿐이지. 쉰껏 웃던 남편이 문득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일로 당신 서운하게 한 거 미안해. 당신이 우리 부모님이나 날 위해 희생하는 걸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됐어. 부부 사이에 뭘. 아니야. 부부 사이니까 이런 건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입힌 상처 평생을 다해서라도 두고두고 갚아나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잔 말만은 하지 말아주라. 나 당신이랑 새별이 없으면 못 살아. 알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남편은 환한 미소로 그런 저를 안아줬죠. 그 뒤로는 나름 안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남편이 쉬는 날엔 친정엄마와 딸을 데리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질투심 많은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뛸 법한 일인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제일 골칫거리였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그렇게 해결되고 나니 신경 쓰이는 건 오직 친정엄마의 건강 상태뿐이었어요. 아무리 재활치료를 해도 별 차도가 없더군요. 나날이 불어가기만 하는 병원비 또한 큰 문제였어요. 그동안은 친정엄마가 벌어뒀던 돈과 친정 전셋집을 뺀 보증금으로 어떻게든 버텼는데요. 그 돈도 점차 바닥을 드러냈죠. 물론 남편이 먼저 걱정 말라고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시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남편 벌이로는 저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했어요. 친정엄마 병원비까지 더하면 완전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쯤에 뜻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친정아빠의 부고였죠. 솔직히 슬펐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쁘다거나 해방감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인간이 드디어 죽었구나 하는 무감각한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엄마가 하나뿐인 남편이라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 해서 함께 갔는데요. 거기서 만난 친척분에게 뜻하지 않은 말을 전해들었어요. 저는 경제적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아빠가 당연히 힘들게 살다 갔을 줄 알았는데 죽기 몇 년 전에 경마와 복권 당첨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돈을 전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다 하대요. 그 인간 내색은 안 해도 너랑 너희 엄마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 너희 모녀 오면 잘못했다 빌고 새 인생 살려고 그 많은 돈도 한 푼도 안 쓰고 꽁꽁 감춰뒀던 거 아니겠냐. 말도 안 돼요. 저희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 그러세요? 그냥 돈 쓰는 법을 몰랐던 거겠죠. 저랑 엄마를 위해서 안 쓴 게 아니라요. 그 인간 너랑 너희 엄마 떠나고 나서부턴 술도 사 끊었다. 공사판에서 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경마도 어쩌다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러면 한 번 하고 말고 그랬어. 마치 너희 모녀한테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 왜 안 찾아왔대요? 찾아왔어야죠. 혼자 그러고 있으면 누가 아는데. 분노에 차서 소리 질렀지만 실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빠는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진저리 쳐질 만큼 사람 상대하는 게 서툰 양반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위약을 부려봐도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선 절로 눈물이 나더군요. 진작에 잘할 것이지. 우리 다 떠난 다음에 혼자 그러고 있으면 누가 알아준대? 바보같이.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말없이 그런 제 옆에서 함께 눈물을 삼켰죠. 그런 저희 모녀를 대신해서 장례식을 마무리해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는데요. 일이 바쁜데도 내내 제 곁을 지켜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요. 고마워 여보. 당신 요 며칠 한숨도 못 잔 것 같은데 많이 힘들지? 아니야, 난 틈틈이 눈 붙였어. 당신이야말로 잠 좀 자. 이러다 쓰러지겠어. 안 그래도 장모님 돌본다고 요즘 무리하는데. 어차피 다 끝나는 걸 뭐. 집에 가서 자면 되지. 그래. 참, 장인어른 유산은 어떻게 할 거야? 문득 남편이 생각났다는 듯이 아빠의 유산에 대해 물었어요. 남편도 이미 친척 어르신을 통해 아빠에게 꽤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죠. 일단은 그냥 엄마가 다 관리하기로 했어. 그래? 법적으론 당신이랑 장모님이 반씩 나눠 갖는 걸 텐데. 그렇긴 한데 엄마가 일단 아프기도 하고 당장 내가 그 큰 돈 가져서 뭐해. 새별이도 아직 돈 들어갈 곳 많지 않고 분가할 것도 아닌데 당신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나름 알뜰살뜰 잘 살고 있잖아. 안 그래? 하긴 그거야 그렇지. 뭐 비상금조로 일단은 장모님이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사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순순히 제 뜻을 따라줬어요. 친정아빠 유산이 약 10억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친정아빠가 남겨준 생각지도 못한 선물 때문에 엄마 병원비나 노후 문제는 한시름 덜었구나 했는데요. 아빠의 죽음이 엄마에겐 큰 충격이었던 걸까요? 아빠 장례식을 치른 뒤로 엄마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을 몰라보는가 하면요, 갑자기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곤 했죠. 불길한 마음에 바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치매라고 하더군요. 진행 상태가 생각보다 꽤 빠르네요. 일단 인지 기능 개선 약물을 써보긴 할 텐데 효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엄마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상태가 나빠졌어요. 우리 딸 하면서 저를 부르던 분이 언젠가부터 저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 아줌마 누구예요?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나가요. 당장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요.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여도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짜증을 부렸죠. 심지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기저귀를 차고 지내야 했는데요.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버티며 나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고집을 부리셨죠.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엄마는 어디 가고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엄마, 내가 시집가서 엄마 내버려뒀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미워서 그래서 나 못 알아보는 척 이렇게 심술 부리는 거지. 그러지 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내 이름 좀 부르면서 안아줘.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아줌마 왜 이래요? 누군데 자꾸 우리 집에 와요? 그만 가세요. 아무리 눈물로 애원해도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 절망감과 서름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잊고야 마는 병. 세상에 치매만큼 가슴 아픈 병이 또 있을까요? 엄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나중엔 절 보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고요. 본인 몸에 손도 못 대게 하셔서 살이 물러 썩을 때까지 기저귀를 갈지도 못했죠. 도대체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날 힘들게 할까 원망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요양병원을 권했는데요. 이 엄마가 워낙 중증 치매다 보니 받아주는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역시 엄마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고요. 다행히 남편 역시 그런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본인도 따로 시간을 내서 쉬는 날은 저를 도와 친정엄마를 보살폈어요. 그나마 엄마가 남편 말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친정아빠한테 당하며 살았던 게 안에 박혀있는지 남편이 다가가기만 하면 무서워서 움찔움찔 굳어버리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심할 땐 남편 얼굴만 봐도 엄마는 겁에 질려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난감해했죠. 장모님이 날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뭐 당신보다 내 말을 잘 들으니 다행이다 싶긴 한데 좀 기분이 그렇네. 아마 돌아가신 아빠 때문일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좀 함부로 대했었거든. 그때 그 기억이 남아 계셔서. 그랬구나. 마음이 더 안 좋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안 도우면 당신이 더 힘들잖아. 내가 이렇게 자주 와서 장모님을 계속 만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렇지. 당신 없인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고마워 여보. 그리고도 미안하고. 됐어. 부부 사이에 무슨. 난 요즘 당신이 너무 걱정돼. 장인어른 그렇게 가시고 또 장모님까지. 당신 요 몇 년 하루도 쉰 적이 없잖아. 그러지 말고 하루 정도 푹 쉬는 게 어때? 장모님은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 됐어. 당신 혼자선 무리야. 나 안 힘드니까 걱정 마. 솔직히 간병엔 효자 없다고 남편의 말이 너무 유혹적으로 느껴졌는데요. 남편은 안 그래도 평일엔 일하랴 주말엔 저랑 같이 친정엄마 돌보랴 저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저를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나 보죠. 딸애한테 하루만 엄마를 데리고 놀다 오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엄마, 나랑 같이 피크닉 가자, 응? 거기서 책도 읽고 도시락도 먹고 낮잠도 자자. 제발. 나 엄마랑 둘이서 시간 보낸 적 외할머니 아프고 한 번도 없잖아. 딸아이의 애원 앞에선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느 주말 친정엄마를 남편에게 하루 맡기고 딸애와 둘이 소풍을 갔죠. 엄마랑 둘이서 논다고 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동안 친정엄마만 신경 쓰느라 정작 딸에겐 엄마 노릇을 못해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한편으론 저를 위로하려는 딸이 기특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소풍을 마무리하고 일어서려던 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해 받아보니 남편이었는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마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여보, 어떡하지? 장모님이 안 보여.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안 보인다니? 아니, 점심 먹고 낮잠 주무시길래 잠깐 집에 가서 노트북 좀 가져오려고 했거든. 월요일까지 처리해야 할 회사 일이 좀 있었어. 근데 내가 깜빡하고 문을 안 잠그고 갔나 봐. 다시 와보니까 장모님이 안 보여. 온 동네를 다 뒤져봐도 안 보이신다고. 장모님 무슨 사고라도 난 거면 어떡하지?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딸을 시부모님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녔는데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도록 엄마의 머리카락 한 올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무섭고 막막하던지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머저리지 진짜. 만약 장모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아 여보. 우리 엄마 강한 사람이야. 분명 무사할 거라고. 하지만 제 믿음과 달리 엄마는 이튿날 인근 고속도로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어요. 도로를 휠체어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트럭에 치인 거였죠. 다리도 불편한 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 도로까지 간 건지 엄마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네요.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울고 또 울다가 실신해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였죠.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엄마의 장례를 치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엄마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자꾸만 꿈에 엄마가 찾아왔어요. 꿈속에서의 엄마는 치매도 아니었고요. 두 다리도 멀쩡했는데요. 저희 시댁까지 와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고요. 또 저희 남편을 보곤 마구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냈어요. 이 망할 놈, 당장 네 마누라랑 갈라서 내 딸 놓아주란 말이야, 당장! 놀란 제가 뜯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죽일 것처럼 남편의 목줄을 쥐고 탈탈 흔들어댔죠. 엄마 왜 이래? 이 사람 박서방이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박서방이라고. 이 미련한 것. 서방은 무슨 놈의 서방이야. 얼른 이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갈라서라. 응? 네 안방에 다른 년을 데려와 재우는 놈이야. 근데 넌 아무것도 모르니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차마 저승으로 떠날 수가 없어. 미영아, 엄마 구천 떠도는 귀신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제발 이놈이랑 갈라서라. 제발. 응? 어느새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그런 엄마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다 보면 꿈에서 깨어났어요. 처음 한두 번은 개꿈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내리 나흘을 그런 비슷한 꿈을 꾸다 보니 점점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남편이 뭔가 내게 잘못한 게 있는 걸까?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려주려고? 안 그래도 남편이 원망스럽던 차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 나한테 딸애랑 소풍을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날 문단속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하는 원망이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곤 했죠. 물론 알고 있었어요. 친정엄마의 죽음을 남편 탓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통제가 되던가요? 남편 얼굴만 보면 자꾸만 원망의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숨죽이던 나날들이었죠.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갑자기 무슨 할 얘기? 당신 왜 무게 잡고 그래, 무섭게. 여보,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잠시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을 갖자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사실 당신도 나 만난 이후로 어머님이랑 멀어졌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잖아. 그리고 나도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지만 남편은 바로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바로 표정이 차가워지더군요. 나도 뭐, 설마 장모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나 아직도 원망하는 거야? 그래? 아직도라니. 내가 언제 당신을 원망했는데. 말로만 안 하면 다야? 장모님 행방불명된 날 그날 이후로 계속 눈빛으로 날 숨막히게 했잖아. 넌 살인자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다.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과장하지 마.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잖아. 막말로 장모님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이야? 다리도 불편한 그 노인네가 손수 휠체어 타고 그 고속도로까지 갈 줄 내가 알았겠냐고. 망할 놈의 놓친네. 살아서도 사람 속을 썩이더니 죽어서까지 날 괴롭혀. 친정엄마를 놓친내라는 등 멸칭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한편으로는 내가 그 착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럴수록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갈라서는 수밖에 없었죠. 당신 그 정도로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된 게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 내 마음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다. 그냥 이해하지 마. 우리 이대로 끝내자. 끝내자고? 당신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럼 우리 샛별이는 어떡하고? 우리가 이혼하는 게 서로를 원망하기만 하는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단 샛별한테 더 나을 거야. 내가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잘 알아. 가급적이면 내가 키우고 싶지만 그렇다고 아빠로서 당신이 샛별이와 관계 맺는 걸 막을 생각은 없어. 이혼하고도 좋은 엄마 아빠일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좋아,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무슨 약속? 당신 재산 말이야.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물려줬던 유산이랑 장모님 생명보험금 그거 반씩 나눠 갖자고.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알지? 이혼하면 어차피 재산 분할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 내가 치매 노인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어? 당신 그거 날로 먹고 입 싹 다 들여들면 사람도 아니야. 내가 소송 걸 거라고.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커먼 욕심을 드러내는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계속 재산 분할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남편에게 질려 말했죠. 어쨌든 그럼 당신도 이혼하겠다는 거지? 재산 분할 문제는 일단 좀 더 얘기 나눠보자. 뭘 더 얘기 나눠? 그냥 깔끔하게 반씩 나누자니까. 안 그럼 나 진짜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 고소할 거야. 당신 고졸에 뭣도 모르면서 날 이길 수 있겠어? 시집 올 땐 맨몸으로 온 데다 치매 노인네 나한테 떠넘겼던 당신이 압도적으로 불리해.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전에 그냥 내 말대로 하라고. 일단 더 얘기해보자고 했잖아.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을 확 바꾼 남편이 소름 끼쳤어요. 한 집에 있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그냥 그 집을 나왔는데요. 곰곰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이며 재산 분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나 모르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나? 혹시 숨겨둔 여자가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다 친정엄마의 꿈을 다시 곱씹어 보는데 문득 친정엄마가 안방에 다른 년 어쩌고 운운한 게 생각나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은 아파트인지라 관리소에서 단지 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를 따로 볼 수 있었는데요. 도둑이 들었단 핑계로 관리소장님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남편이랑 저 둘이서만 사는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까지 함께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바로 전날 CCTV를 보자마자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대학생이 아닐까 싶을 만큼 어린 여자더군요. 기가 막혀 저장돼 있는 3달치 CCTV를 전부 돌려봤는데요. 남편은 20번 넘게 그 여자와 같이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더군요. 눈이 돌아서 바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따지려다가 참았어요. 단순히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것만으로는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시댁으로 가서 남편과 제 방으로 향했고요. 그 방에 옛날에 사뒀던 낡은 카메라와 핸드폰을 꺼내 촬영 버튼을 눌러놨어요. 혹시라도 꺼질까봐 따로 콘센트까지 연결해서 감춰뒀죠. 이튿날 바로 카메라와 핸드폰을 수거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 속에 남편이 그 여자와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더군요. 다름 아닌 저와 잠들던 그 침대 위에서 말이죠.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엔 그 상간녀와 남편이 나누던 대화도 잘 녹음돼 있었는데요. 설마 했는데 저희 엄마를 죽인 게 바로 남편 놈이더군요. 유산을 노리고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었어? 어차피 오늘 내일 안에 노망난 노인네였다며.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뒤졌을 텐데. 상간녀가 얄밉게 깔깔거리자 남편이 무게를 잡으며 그러더군요. 그걸 어떻게 기다려. 효자 노릇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노인네 똥냄새가 얼마나 고약한 줄 아냐? 맘 같아선 꽁꽁 묶어만 두는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고 싶은데 그 여자가 그건 안 된다고 난리칠 게 뻔하니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자 했던 거지. 아유, 울 오빠는 대범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돈은 언제 오빠 차지가 되는 건데? 그 여자가 뭔가 눈치챈 것처럼 이혼하자고 했다며. 그럼 그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못 받긴 왜 못 받아? 그 멍청한 년 재산 분할이니 뭐니 법 들이밀면서 얘기하니까 꼼짝도 못하던데. 오늘 내일 중으로 겁 잔뜩 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거야. 재산도 반씩 나눠자고 계약서 쓸 거고. 내가 그 놓친 애 돌보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재산 절반 정도는 당연히 나 줘야지. 애초에 그년 애비가 복권 당첨됐을 때부터 나 알고 있었어. 우리 시설까지 찾아와서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었거든. 어머, 진짜? 근데 왜 안 만나게 해준 거야? 고민했는데 갑자기 큰돈 생기고 지 애비랑 화해하고 하면 난 찬밥 신세 될 수도 있잖아. 전에도 한번 이혼 얘기 꺼낸 적이 있었고 그동안 그년이 그렇게 나 의지했던 게 지 애비랑 사이 안 좋아서 기댈 곳 없어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 애비 되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야. 와, 오빠 진짜 빅피처였네. 완전 전략가야. 멋지다. 상간녀의 칭찬에 우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리가 끓어올랐어요. 어쩐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바로 태도가 확 달라진다 했더니만 그때 이미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친정아빠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제 앞에서 연기를 했던 남편이 끔찍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기어이 엄마를 죽이고만 그 살심에도 소름이 돋았죠. 결정적인 증거도 잡았겠다.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 현관을 나서려고 할 때 집에 있던 시어머니가 절 붙잡더군요. 아니, 너 언제 왔었니? 손에 그 카메라는 또 뭐고?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쪽? 너 미쳤니? 건우랑 이혼할 거라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상간녀가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으니 시어머니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화를 내는 게 어쩜 그리도 뻔뻔하던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죠? 뭘 말이냐? 그 이가 다른 여자랑 눈 맞은 거요. 제 침대에서 상간녀랑 온갖 더러운 짓 다 했던데 그걸 그냥 두고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놀라던 것도 잠시 이내 코웃음을 쳤어요. 참나, 난 또 뭐라고? 건우 걔 내 아들이지만 참 잘나지 않았니? 허우대도 멀쩡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원래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어. 그전에도 집에 데려온 아가씨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남편의 여성 편력에 대해선 전혀 몰랐기에 내심 놀랐는데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 괴롭혔던 거 그걸 정말 건우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 준 거야. 멍청하긴. 너한테 진작에 질려서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쯤에 네 애비 유산을 알게 됐지 아마? 건우가 네가 좋아서 지금까지 끼고 산 줄 알아? 다 주제에도 안 맞는 네 돈 때문이지. 그러니 잔말 말고 네 애비한테 받은 유산 다 우리 건우 줘. 알겠어?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건 제 돈이거든요? 짐승도 자기 은혜는 갚는 법이야. 건우가 맨몸으로 시집온 너 그동안 끼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가 왜 고마워해야 하죠? 전 시집온 이후로 어머님 등살에 시달리면서 하루도 맘 편히 산 적이 없는데 거기에 다른 년이랑 바람까지.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라고요. 어머머 얘 좀 봐. 어쩜 이렇게 표독스러워? 이러니 내가 너 말고 건우 그 새 여자친구를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 아가씨가 너처럼 보잘것없는 여잔 줄 알아?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본인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고졸의 뭣도 아닌 너랑 어디 비교가 돼? 초등학교 선생님 며느리에 교수 집안 사돈 드리고 싶어서 아들이 바람피는 걸 방관하셨어요? 아주 대단하시네요. 아, 대단하다고 해서 혹시 칭찬으로 들으시는 건 아니죠? 천박하다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뭐? 천박?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분노한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닌데 얌전히 맞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슬쩍 몸을 뒤로 빼서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고요. 바로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려줬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발을 뻗어 시어머니의 두 다리를 걷어 차주기까지 했죠.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격도 못하고 그 자리에 나동그라졌고요. 무릎을 감싸쥔 채로 비명을 질렀네요. 너 미쳤어? 어디 시애미를 때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다워야 존중을 해드리죠. 여기서 끝난 걸 다행으로 하세요. 맘 같아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도 당신 죽여버리고 싶거든? 뭐야? 두고 보세요. 이제 그 잘난 당신 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이를 갈며 나온 저는 딸을 데리고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지내면서 바로 변호사부터 알아봤죠. 어차피 돈이야 많으니까 제일 비싼 로펌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제 사연을 전해들은 변호사는 기막혀 하더군요. 아니,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건 살인죄, 유기죄, 노인학대죄, 상해치사죄 뭐 걸 수 있는 죄가 한둘이 아니고요. 꼴에 상간녀랑 바람까지 피웠다니 따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확실하니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저만 믿으십시오. 저기 근데 배우자 유책 사유로 이혼해도 재산 분할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렇긴 한데 사모님의 경우는 재산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생명보험금이잖아요. 이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정말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반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한 푼도 없이 시집 온 데다 저희 친정엄마를 자기가 돌본 공로가 있다면서요. 개소리죠, 개소리. 그럼 그동안 사모님이 그 집에서 시집살이 당하면서 새 빠지게 고생한 공로는 뭐가 되는데요? 시집 올 때 얼마를 해왔든 그런 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 인간 미리 다 알아보고 재산 분할 못 받을까봐 선수 친 것 같네요. 정말 영악한 놈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끝까지 날 속이려던 남편 놈이 너무 괘씸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비밀번호가 그대로라 치고 들어가니 한밤중이라고 다들 자고 있는지 고요하더군요. 바로 제가 쓰던 부부방으로 들어가 보니 웬걸 남편이 그 상간녀랑 끌어안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대요. 기가 막혀 부엌으로 가서 큰 대야에 찬물을 잔뜩 담고요. 방으로 들어가 두 년놈에게 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둘 다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한밤중에 이게 무슨...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젠 당당하게 내 침대에서 상간녀를 재워? 남편은 주춤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우리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 뭔 상관이야? 합의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방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나 너 고소할 거고 네 옆에 있는 전현도 상간녀 소송 걸 거야.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이 여자랑 나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상간녀 소송은 무슨... 그냥 모임에서 만난 친구 사이인데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해서 침대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씨알도 안 먹힐 개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 대하로 남편의 머리를 연거푸 내려쳤죠. 아이씨! 당신 미쳤어? 아프다고! 아파? 더 아파야지. 더 아파야지. 친구 사이는 개뿔. 넌 친구랑 침대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니? 저는 갖고 있던 카메라 동영상을 틀어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도 상간녀도 흑빛이 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다 나 상간녀 수송당하면 어떡해. 나 그럼 학교도 잘리고 큰일 난다고. 상간녀의 우는 소리에 남편이 마지못한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진짜로 소송할 건 아니지? 그래봤자 당신만 피곤해져. 그냥 우리 재산 반씩 나누고 조용히. 내가 왜? 난 세상에서 제일 요란스럽게 이혼할 건데. 재산 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 주제 어디 뻔뻔하게. 뭐? 그게 무슨... 살인자라니. 당신 아직도 장모님 잘못된 거 내 탓하는 거야? 너 방금 내가 보여준 영상 끝까지 안 봤구나. 이 뒤에 네가 인연한테 네가 저지른 짓 고백하는 거 다 나오는데. 제 말에 남편도 그제야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났나 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손에 있던 카메라를 빼앗더니만 벽에 던져버리더군요. 이 가난한 여편네, 이런 건 또 언제 찍어놨어? 어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숴봐. 이미 원본 영상은 변호사한테 다 넘기고 왔으니까. 넌 이제 콩밥 먹는 일만 남았어, 이 거지 같은 자식아. 뭐? 변호사?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어요. 남편은 무언가를 망설이던 것도 잠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날따라 장모님이 너무 날 힘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잠깐 사립 판단을 못했어. 그냥 좀 벌만 주려고 고속도로로 데리고 나갔던 건데, 설마 장모님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그래? 돌아가실 줄은 모르고 그런 거야? 저는 애원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대로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버렸어요. 남편은 코를 감싸진 채 바닥을 굴렀고요. 붉은 피가 후두둑 떨어졌죠. 어머, 나도 네가 피가 날 줄 모르고 그랬네.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어디에 가위가 있을 텐데? 나도 어디 한번 너 죽을 줄 모르게 죽여볼게.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남편은 두려움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다 치사하게도 상간녀를 방패 세워 저를 피하려 들더군요. 상간녀는 질겁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앞에 날 세우면 어떡해? 그러도 남자야? 시끄러 이년아. 애초에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혼할 일도 없었어. 네가 빨리 결혼하자고 보채는 바람에 서두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지금 내 탓하는 거야? 갑자기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싸우는 연놈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랑 엄마가 그런 꼴을 당했나 싶어서 말이죠. 저는 가위로 남편의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렸고요. 상간녀 역시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군요. 혹시 몰라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뒀었거든요. 도착한 경찰들은 바로 남편과 상간녀를 붙잡아 갔네요.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역시나 저희 엄마를 차에 치여 죽게 만든 건 남편이 한 짓이 맞았는데요. 심지어 저희 엄마를 알게 모르게 때리기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남편만 보면 그렇게 겁에 질렸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자꾸만 남편에게 맡겨두기만 했으니 얼마나 몹쓸 딸년이에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남편은 꽤 긴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아직도 감옥에서 썩고 있는 상태죠. 뭐 언젠간 출소하긴 할 텐데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해둔 터라 두렵진 않네요. 상간녀도 가만두진 않았어요. 소송을 걸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해준 건 물론이고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냈죠.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 숨죽이며 산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비록 여전히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며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딸애와 함께 씩씩하게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글로나마 가슴에 맺힌 앙금을 쏟아내고 나니 한결 낫네요. 저희 모녀의 앞날에 부디 꽃길만 가득하게 빌어주세요. 고맙습니다.